오늘 협약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다소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협약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사업 수행 설명 및 온라인 전자협약 안내에 대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지명근 차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구노트 작성 및 사후관리 안내에 관하여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5분간 잠시 쉬셨다가 2시 55분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2부 첫 순서로는 올바른 사업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태호 회계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RCMS 사용 안내에 대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경호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순서인 사업 수행 설명 및 온라인 전자협약 안내에 대해서 혁신기술평가실 지명근 차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다시. 진도 점검을 한번 받으십니다. 진도 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업이 수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최종 평가를 받고 이제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 절차에 따른 수행 주체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기관과 관리기관, 수행기관 이런 어떤 수행 주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문기관은 저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 신청에서 평가, 선정까지 다 저희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협약, 그리고 사업 수행에 대한 변경 관리도 저희 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저희 기관은 업무를 보고 있고요. 관리기관은 그 지방에 여러분들 각 소재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 벤처기업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현장에 대한 업무라든가 조사라든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을 관리기관이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요. 참여를 하는 그 주관기관, 그러니까 기업들 또는 이제 그 주관과 같이 하는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과 평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점검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간에 어떤 점검, 과제 수행 중에 중간 점검을 한다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점검을 한다거나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또는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사업을 수행하시다가 문제가 좀 생기면 저희가 그 특별 점검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의 어떤 문제 발생 시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은 그렇게 크게 이제 최종 점검과 이제 특별 점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점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단연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 점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라고도 중간 점검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그 선정 단계에 받으신 서면 평가, 선정 평가 이런 평가 이외에 사업 수행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특별 평가라든가 최종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발생이 되면 받으시는 거고, 최종 평가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는지를 이제 평가를 받으시는 걸 최종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점검과 평가가 그렇게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는 크게 이제 구성이 현금과 현물로 나뉘고요. 그 현금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현물은 모두 다 이제 민간에서 우리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기존 인건비라든가 기보유 연구장비로다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현금과 현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사용처에 따라서 비목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연구개발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말하고요. 그 안에는 인건비나 연구장비, 재료비 등이 있고요. 그다음 간접비는 연구개발 이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기업 신용평가비라든가 또는 기술 임치비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비, 특허 출원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라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그 사업비가 무엇이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산 환수 개념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금은 협약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그 최종 평가와 정산을 받았을 때 이제 사업비가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하죠.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금액을 정산금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민간 부담금과 정부에서 주는 비율, 그 비율을 맞춰서 남은 금액을 그 비율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 쪽에서 환수를 하고 민간 비율은 민간으로 돌려드리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이 되고요. 환수금은 중단 불성실 수행 등 문제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제재 사유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저희 쪽에 환수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반납을 요청할 때 받는 돈이 환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최종 평가 결과 성공 완료인 과제들이 그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국가에다가 이제 납입을 하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이제 처음에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을 건데요. 그 사업계획서 부분을 가지고 선정평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선정평가 이후에 그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신 의견을 보시면 사업계획서 부분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주로 사업계획서 파트 2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표 달성도라든가 개발 방법이라든가 개발 목표를 어떻게 보완해라 이런 부분들이 그 종합의견에 담겨 있을 거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한 조정 의견도 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삭감을 하거나 또는 증액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갔을 건데 그런 의견들을 참고를 하셔서 협약을 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장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 달성도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목표 달성도 지표가 가장 많은 보완점으로 수정점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여러분들 종합의견을 보시고 객관화, 정량화, 수치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수정을 하셔야 저희가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 페이지에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개발 사업비 구성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술혁신개발 사업의 당초 목표는 정부 출연금 65%에 민간 부담금 35% 이렇게 해서 전체 100%가 구성이 됐는데 금년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악화, 기업들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민간 부담금을 2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드리는 돈은 전체 100% 중에 80%가 되는 거고 나머지 20%를 민간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해서 총 100%로 해서 이제 이렇게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6억을 드리면 민간에서는 1억 5,200만 원을 부담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협약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부분은 완화가 됐습니다. 35%에서 민간 부담금 35%에서 20%로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민간 부담금 대비 현금 부담 비중도 60%에서 10%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는 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기존의 중소기업 분들의 그 참여하시는 기존 인력이 그 인건비가 자기 부담금 현물로다가 책정이 대부분 됐는데 이 부분도
그 연구비를 그 인건비를 현금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조금 더 이제 기업분들이 R&D를 기술 개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대한 작성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와 간접비로 크게 나뉘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로 크게 나뉘는데 직접비 안에 인건비가 소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세세적으로 나누게 되면 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로 좀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계상을 해서 연봉의 참여율 대비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시면 되고요. 외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기관 소속이 돼 있지 않고 프리랜서 등으로 그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외부 인건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정평가 때 인정이 되신 부분들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직접적인 원칙은 그 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고 그러면 외부 인건비를 산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의견에 그 결과로 나간 종합의견을 잘 보셔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수정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비 부분입니다. 직접비는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에 보유한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물로다가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주관기관에서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연구개발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장비를 구매한 날짜가 5년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매년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구입가의 20%까지 해당 시점에 구입가의 20%까지 현물로 그 계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 장비 같은 컴퓨터는 주관기관에서 구매하신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비영리기관에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수행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과제 운영비는 직접비의 5% 이내에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연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및 그 연구활동비의 그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위탁정산비를 그곳에 꼭 계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비 부분인데요. 간접비는 이제 전체 그 사업비의 5%, 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 위탁 연구비를 제외한 그 직접비 전체의 5%까지만 계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접비 내에 속하고 있는 성과활용 지원비 중 성과활용 지원비는 기업 신용평가비와 연구 그 지원비의 기술 인출비, 그러니까 간접비 내에 성과활용 지원비라는 목이 있고 연구 지원비라는 목이 있는데 그 목 내에 성과활용 지원비 안에는 기업 신용평가비를 무조건 산정하셔야 되고 연구 지원비 목에 기술 임치비를 무조건 계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은 이제 위탁정산비 계산 시에 이쪽에 위탁정산비는 이쪽에 그 직접비 쪽에 그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계상하실 때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 체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비 조정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 평가에서 평가 결과로 나간 게 있죠. 사업비가 얼마로 조정됐다. 어느 부분을 조정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저희 쪽에 먼저 주시면 저희가 사업비를 먼저 조정하고 그다음 조정된 것을 확정시킵니다. 확정시키면 여러분들의 그 수정 사업 계획서를 그리고 기타 협약 서류들을 그 SM 탭을 통해서 올리실 수 있도록 전산을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 전산이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은 서류를 올리시고 전자협약 체결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그 업로드 해주신 수정 사업 계획서와 기타 서류들, 협약 서류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협약 접수와 또는 문제가 있으면 반려를 할 겁니다. 반려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또 반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다 통과가 돼서 협약 접수가 되면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가상계좌 발급이 되면 그쪽에 민간부담금을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자협약 체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출연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협약 체결 중지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저희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 내용을 PPT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협약 전에 과제를 포기한다거나 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제 뭐 전혀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한 달 이상 연락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뭐 과제 책임자라든가 대표자의 어떤 또 요건에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신용 상태라든가 뭐
또는 참여 제한이라든가 이런 그 사항들이 발생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비 사용 시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연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민간부담금 납부가 되면 전체 사업비 구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RCMS라는 그 통합 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포인트로 이제 사업비를 충전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이쪽을 통해서 지급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사용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타 사항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라든가 그런 시설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기관 간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할 경우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를 현금 거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정산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계좌로 모든 연구비를 이체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체한 다음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 횡령이라든가 유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점검이나 특별평가를 받으신 후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사용하실 때마다 지급 요청을 하셔서 사업비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사업비를 집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좀 써야겠다. 기술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협약 변경을 하신다거나 관련해서는 꼭 전문기관에 어떤 문의를 하시고 나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물어보시고 나서 이제 그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개발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초기에 사업비를 70% 이상을 집행을 해버렸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시에 급하게 많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특별점검으로다가 대상으로 해서 현장을 나가서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왜 일시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초기에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계획 대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사업비 전용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사용하시다가 뭐 인건비 또는 직접비 내에 연구 활동비 등등 간접비 뭐 등등이 있는데 해당 부분의 금액이 사용하시다가 조금 남을 것 같고 또는 해당 부분이 변경돼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경우로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비를 그 주관기관 자체 내에서 그냥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업비 전용은 남는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옮긴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시다가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업비 전용 기준에 맞게 한도에 맞게 전문기관의 승인을 어떤 자체 변경을 하든 어떤 변경 절차를 통해서 사업비를 전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목별 전용 기준 및 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내부 인건비 중에 기존 인력 인건비하고 외부 인건비는 신규 채용 인건비라든가 연구장비 재료비 및 기존 인력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 간에 전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인건비는 다른 비목과 세목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는 처음에 그 책정된 만큼을 그대로 신규 채용으로 쓰셔야 되고 채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는 그대로 환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장비 재료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연구수당으로는 전용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다른 비목으로 전문기관 승인을 얻어서 전용을 할 수 있지만 인건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로만 승인해서 변경할 수 있다. 승인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업비 전용 기준인데 다른 비목, 세목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그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옮기는 게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그냥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시고 승인 사항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사업 수행하시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전용 부분, 사업비 전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예, 사업비뿐만 아니고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 방법이나 개발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들을 통틀어서 이제 총칭으로 협약 변경이라고 하는데, 협약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변경과 승인 변경 두 가지입니다. 자체 변경은 우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SM택을 로그인을 해서 그쪽에 협약 변경 쪽으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이제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승인 변경은 전문기관의 공문이라든가 문서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변경이 될 거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승인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승인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승인이 안 된다라고 반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약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 변경 사항들은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주관기관이 스스로 SM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는 사항이다. 뭐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건 참여기업의 또는 참여 연구원들, 참여 연구원들을 변경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참여 연구원들이 뭐 수시로 퇴사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서 또는 참여율이 조정이 돼서 연구원들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인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예정이라고 하신 분들은 추후에 사업 수행하다가 채용이 되시면 반드시 SM택에 채용하신 분의 성함과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자체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사업비를 그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것들, 그런 것들도 주관기관에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SM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하시면서 변경할 사항들이라고 하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문기관 승인사항, 협약 변경할 때 전문기관은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 이런 항목들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의 어떤 추가라든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꼭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라든가, 또는 연구시설 장비라든가, 또는 어떤 기자재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 구매를 변경을 할 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목표라든가 개발 내용과 방법, 목표 달성도 지표, 뭐 이런 것들에 전체적인 연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이 변경될 때는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타 뭐 과제 책임자 변경이라든가 사업비 계좌, 그다음에 연구장비 재료비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할 때 등등 이런 부분들은 1번부터 11번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협약 변경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목별로 협약 변경을 할 때 좀 특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내부 인건비를 이제 기존 인건비, 신규 인건비 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의 변경은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존 인건비는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 인건비는 또 이제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현금으로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상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협약 변경 사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신규 인건비도 변경이 가능한데 증액만 가능하다. 감액은 불가능하고 증액만 가능하고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다. 그리고 신규 인건비를 타 인건비로, 타 비목으로, 타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고, 타 기관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을 활용할 때 또 평가 시 그 외부 인력을 쓰겠다라고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할 때를 이제 인건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 인건비 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도 역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의 학생 인력은 필히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을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뭐 어떤 그 여비라든가 또는 이제 연구 활동비라든가 연구과제 추진비라든가 연구장비 재료비라든가 직접비 내에 세목으로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어떤 비목별로 그런 해당 비목별의 어떤 변경을 하실 때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협약 변경 사항에서 뭐 좀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따로 저희에게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평가 및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진도 점검과 최종 점검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진도 점검은 이제 여러분들이 2년짜리 개발 과제다 보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 보고서,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 점검과 진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최종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희 그 SMTech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서와 현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서면으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은 진도 점검과 최종 점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앞서서도 조금 언급은 해드렸는데 최종 평가는 최종 점검이 끝난 이후에 최종 보고서와 최종 점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인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제 그 자료만 가지고 서면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최종 평가가 기존에는 이제 성공과 실패로 나뉘었는데 이제 용어가 좀 변경이 돼서요. 완료와 미완료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고 잘 수행된 과제들은 최종 평가에서 완료로 평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과제들은 미완료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가 완료된 과제들은 경상기술료, 약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경상기술료를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최종 평가가에서 미완료가 된 문제가 있는 과제들은 그 해당 부분의 귀책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해당 참여연구원들에게 참여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후 관리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저희가 성과 조사를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조사를 5년 동안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게는 추후에 중소벤처기업부 R&D를 또 추가로 하실 때 추가적인 가점을 드리고요. 좀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 몇 번을 했는데도 그런 과제들은 또 조사를 해서 기업들은 또 이제 추후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감점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성과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에서 미완료가 된 과제들, 문제가 있는 과제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제들은 이제 뭔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어떤 페널티냐, 이제 출연금 지원된 거를 전체를 다 환수한다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일부분을 환수한다거나 또는 이제 참여하신 연구원분들을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최소 1년에서 최대 길게는 5, 6년 이상도 저희가 그 참여 제한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 제한이 걸리면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전 부처의 국가 R&D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다. 예, 그런 좀 심각한 제재를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나중에 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과제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수행을 하시면서 잘 하시고 나중에 그 완료도 최종 평가에서도 꼭 완료를 받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가 돼서 정부 출연금이 환수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통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통보를 받으시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해당 기일에 납부를 안 하시면 별도른 어떤 채권 추심 등의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전자협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 SM택을 통해서 전자협약을 또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컨텐츠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의 전자협약 안내고요. 그 다음에 협약 변경 절차. 협약 변경 절차는 앞서 말씀을 좀 충분히 드렸는데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협약의 전체적인 어떤 절차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 사업 수행 절차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협약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사항이 있어요.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연구비 계좌를 별도로 또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신용평가를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완료가 되면 협약서, 그러니까 수정사업계획서죠. 여러분들 종합의견 받으신 거에 수정 보완할 의견들을 충분히 수정 보완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타 필요한 협약에 필요한 부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SM택의 업로드를 통해서 전자인증을 하는, 범용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인증을 해서 협약을 의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사업비 검토와 협약 서류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절차가 완료가 되면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그 가상계좌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가상계좌 발급이 되면 여러분들이 민간부담금을 입금하시고, 그 입금된 걸 확인하고 저희가 바로 이제 정부출연금을 수일 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연구비를 지급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급과 동시에 이제 연구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소 좀 그 절차별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 범용 인증서를 앞서서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스킵하고요. 공인인증서는 이쪽에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전에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신 인증서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인증서 발급 비용은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고요. 저희가 인증서 발급 비용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먼저 사업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법인카드라든가 기업에서 보유하고 계신 자금으로 먼저 집행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집행 증빙만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제 사업비를 지급해드리고 사업비를 받으신 이후에 그걸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은 해드립니다. 사업기간 내가 아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긴 하지만 사업에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들이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미리 쓰시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소급해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간접비 쪽에 범용인증서 발급비로 다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계좌를 별도로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IBK 은행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급적 모든 은행들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 해놔가지고 가까운 소재에 계시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은행에서 연구비 계좌를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카드는 추후에 포인트가 지급되고 나서 협약이 끝나고 포인트라 하면 사업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 다 구성이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RCMS, 연구관리비 통합 시스템에 그 충당이 되고 나서 이 해당 카드사를 통해서 연구비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 수행하실 때 뭐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구비 카드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정산 받으실 때 정산 자료들이 좀 더 간략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필요로 그 계좌,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있어서 필요한 계좌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연구비 계좌, 자체 이체용 계좌, 원천징수용 계좌, 뭐 참여연구원에 인건비를 줄 계좌 등등 여러 가지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좌들을 준비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되, 연구비 계좌는 무조건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걸 등록하시거나 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신용평가입니다. 기업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요거를 그 협약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이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나중에 소급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기업에서 먼저 돈을 사용하신 후에 저희 쪽에 그 요청을 하시면 사업비에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데이터를 접속하셔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진행을 하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진행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숙지를 하시면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전에 통장 개설, 신용평가 받고, 신용평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발급받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신용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접비로다가 인정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미리 사용을 하시고 추후에 정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협약 서류에 협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사업 신청하셨을 때 작성을 하셨던 서류고 그 위에 몇 가지 또 추가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대로 그 협약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부분인데 SM택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대면평가 종합의견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자알림방 들어가시면 대면평가에 대한 결과가 안내가 됐을 거고 그거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시고 해당 사업의 그 해당 내용에 따라서 파트 2 부분 그리고 파트 1 부분을 처음에 신청하셨을 당시의 절차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는 SM택에 들어가셔서 과제 수행, 전자협약, 협약 신청 해서 과제명을 클릭하시면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1번부터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전자협약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앞서서 처음 화면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단계죠. 예,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전자협약에서 협약 신청해서 과제명을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파트 1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신청하셨을 당시처럼 파트 1을 작성하는 주관기관 정보, 그 다음에 보안 등급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건데 처음으로는 주관기관 정보를 넣게 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정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저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개발 기간하고 기술개발 개요. 이 부분은 뭐 기간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개발 개요가 뭐 내용을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다시 수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보안 등급 신청 및 기술 분류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보안 과제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특별한 그 분류 말고는 대부분 다 일반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제로 대부분 체크를 하시고 여기 이제 해당하는 기술 분류를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 진행되는 순서상에서 평가 결과에서 어떤 수정사항이 없다라고 그러면 기존에 저장해 놓으셨던 걸 그냥 저장하셔서 계속 넘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수정되는 부분들만 수정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위탁연구기관이 있는데 위탁연구기관을 등록을 안 하시고 평가를 받으셨다던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변경됐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변경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참여연구원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참여연구원도 뭐 신규 채용을 했다거나 이미 했다거나 그러면 그 신규 채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또 참여연구원이 변경이 됐다거나 또는 인력을 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수정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업비 내용입니다. 사업비를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요걸 작성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업비 검토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사업비가 검토가 되면 인건비 총액이 얼마, 직접비 총액이 얼마, 간접비 총액이 얼마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인건비에서 참여연구원별로 얼마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직접비에서 뭐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로 얼마를 쓸 건지 이렇게 세세 내역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다 저장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비를 연차별로 또 비목별로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수정되는 부분들을 종합의견에 맞게, 평가의견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화면을 고치시고 화면 내용을 고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협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출 서류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과제 권한자와 뭐 협약 담당자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추가나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 권한자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협약 담당자가 따로 있으신 경우도 협약 담당자를 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담당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협약서, 그 다음에 수정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여기서 업로드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협약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별도로 업로드를 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서류들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요 안내에서 앞서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드린 것 중에 그 필수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서류들은 저희가 다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끝나면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가 끝나면 전송까지 해서 업로드가 끝나면 이제 전자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서명을 하신 후에 전자서명 버튼을 누르시면 범용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서 인증서로 이제 로그인 또 인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을 끝내시고 반드시 마지막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안 누르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저희가 서류 제출된 거를 검토를 해서 협약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전자서명이 완료가 되면 이쪽 화면 부분에 서명 여부에 Y로 되어 있고요. Y가 되면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은 이제 첫 번째로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올려주신 서류를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반려가 나가면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려가 되지 않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 계좌를 열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앞서서 이 서류 제출 부분에서 아까 민간 부담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 계좌까지 발급을 해드리는 단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협약이 이제 저희가 접수 버튼을 그 서류 검토가 끝나면 이렇게 이 화면처럼 민간 부담금 가상 계좌에 대한 확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온라인 과제 관리, 온라인 정산, 납부 계획 조회 메뉴에서 해당 과제명을 클릭하면 민간 부담금 탭에서 여러분들의 그 민간 부담금이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번호를, 그러니까 가상 계좌 번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 가상 계좌에 민간 그 해당 부분 금액을 입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다 끝나게 된 겁니다. 협약 과정에서. 자, 그럼 저희가 민간 부담금 납부된 걸 확인을 하고 정부 출연금을 이제 그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뭐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스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협약 변경 절차인데요. 뭐 자체 변경하고 협약 승인 변경이 있다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들, 해당 사항들은 각각 또 설명을 한 번씩 더 드리기보다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SM택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약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 변경은 여기 보시면은 그 별도로 전자협약 부분에 온라인 과제 관리 전자협약 부분에 협약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체 변경과 또는 저희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실 때는 승인 변경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처리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작성 중인 협약 변경권 아직 접수가 안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거고, 그 다음에 처리는 자체적으로 변경이 등록이 됐다. 승인은 이미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다. 반려는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안 되고 반려가 됐다. 이렇게 해서 처리 상태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자, 이 부분은 이제 협약 변경 부분의 주 구성 화면인데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좀 읽어보시면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만 기재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에 문서만 첨부를 해주시면, 그리고 버튼 자체 변경을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참여연구원들이나 위탁 책임자를 변경하는 부분이라고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자체 변경 어렵지 않고요. 이것도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는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비목별 소유명세서에 있는 사업비를 전용하는 비목별 명세서에 있는 사업비를 다른 비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할 때 사업비를 전용할 때 사용하시는 변경하시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승인 사항과 사업비를 전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나열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사항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약 변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고 해당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나열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승인 변경 사항인데요. 승인도 그렇게 뭐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업무 절차를 보시고 충분히 진행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발생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은 저희 온라인 문의라든가 또는 전화를 주시면 또는 메일을 주시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협약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부는 사업 수행 설명 및 온라인 전자협약의 안내에 대해서 방금 혁신기술평가실 지명근 차장이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제가 연구노트 작성 및 사후관리 안내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잠시 5분간 쉬었다가 2부에서는 첫 순서로 올바른 사업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태호 회계사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RCMS 사용 안내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경호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예정이고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어서 연구노트 작성 및 사후관리 안내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노트 및 최종 보고서 제출 관련 내용입니다. 1번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입니다. 중기부 R&D 수행기업은 과제 수행간에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SM테크 및 NTIS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의 연구시설 장비 중 3천만 원 이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NTIS에 추가로 등록을 하시고 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연구장비 등록 필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SM테크에서 연구시설 장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SM테크에 접속하셔서 과제 수행, 연구시설 장비 등록, 연구시설 및 장비 관리에서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을 조회할 수 있고 또한 성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시설 장비 정보 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구시설 장비 정보 등록증의 샘플은 본 화면과 같고요. 현장 실태 조사 시 점검 필수 확인 사항이므로 미등록 시 구입 사항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노트 작성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 수행 시작에서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연구노트는 저희의 최종평가, 미완료 판정 시 성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연구노트는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노트의 작성 방법입니다. 연구노트의 사용자로 과제 책임자는 연구노트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여연구원별 각각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업무 분장별 작성을 권고드립니다. 연구노트의 내용으로는 기재 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연구노트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구노트의 서명은 기재한 모든 기록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구노트의 등록 방법입니다. 온라인 입력은 최소 월 1회 이상 연구노트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경로는 SM테크에 접속하셔서 과제 수행, 연구노트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노트의 작성 화면이고요. 자세한 거는 PPT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종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산 안내 및 지정 회계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 최종 점검 안내를 드리고 최종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업비 정산이 확정되면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최종 점검과 정산이 모두 확정되면 최종 평가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SM테크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 및 기술 임치 완료에 대한 임치 확인증 등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최종 평가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실시하며 서면 평가 결과 보류의 경우에는 대면 평가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를 개최한 결과 평가 결과가 완료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기술료를 납부하고 이후 성과관리 추적이 5년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보류 또는 미완료로 되어 결정이 되면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류로 결정된 경우에는 일단 재평가를 대면 평가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평가 결과 미완료로 된 경우에는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 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된 경우에는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여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실시하게 됩니다. 네, 최종 보고서 제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보고서 제출 시 3천만 원 이상 연구 장비에 대해서 장비 등록증을 꼭 등록하셔야지 보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SM테크상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최종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사후관리 절차 및 참여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후관리 절차 및 참여 제한입니다. 일단 추진 체계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저희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있고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와 제재조치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사후관리 흐름도입니다. 기술료, 정산금, 미완료 과제와 문제 과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성공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료를 납부하고 회계 처리, 또한 정산금 또한 납부하시는 걸로 종료가 되게 되십니다. 그러나 기술료 또는 정산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재산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 제재조치위원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최종평가 결과 미완료 과제의 경우에는 성실성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후 불성실 판단이 되면 제재조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과제 또한 특별평가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제재조치위원회에서는 참여 제한과 환수금으로 제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미납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산금 납부 및 징수 방법입니다. 정산 보고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를 SM테크를 통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업비 정산 절차는 전문기관은 위 정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사용 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정산금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료 납부 및 징수 방법입니다. 기술 실시 보고서는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실시 보고서 제출 및 선납 기술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 플러스 정률 기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착수 기술료는 기술 실시 협약 체결 시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1을 징수하게 되고, 정률 기술료는 정부 출연금을 기준으로 최대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정률 기술료는 완료 판정 후 5년간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 및 경상기술료율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술료 납부 역시 기술료 납부 계획에 따라 해당 일에 전문기관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또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평가 미완료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보고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그 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제과제입니다. 문제과제의 주요 유형으로는 기술개발 중단, 과제 수행 포기, 사업비 유용, 횡령, 편취 등이 있습니다. 문제과제의 처리 절차는 저희가 현장 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 또한 현장 방문 내용 검증 및 발표자의 소명 등을 검토하여 과제 수행 계속 중단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또는 형사 고소 및 고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중단 문제과제입니다. 기술개발 중단의 주요 사유로는 부도, 폐업, 파산 또는 경영 악화, 또한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하거나 의무사항에 불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기과제입니다. 포기과제는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대기업과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주관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 유용 및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문제과제입니다. 기술개발 사업비를 경상경비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중고품을 구매하고 신품으로 위장하여 차액을 착복하는 경우,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술개발 사업비를 착복하는 경우, 이 문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비 유용,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되고 형사처벌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히 사업비 유용이나 횡령,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환수 처분과 별개로 제재 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안 위배 사례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과제 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거나 연구개발 진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재조치위원회입니다. 제재조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기간 및 정부 출연금 환수 금액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은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기술료 정상금, 환수금 미납 등의 제재 및 환수 심의, 또한 파산, 경영 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및 정상금의 납부 유예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관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재조치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법적 조치입니다. 제재조치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정상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 지급명령, 강제집행,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사후관리 절차 및 참여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R&D 사업비 정산을 위한 지정 회계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 수행 주간 기간은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SM테크에 제출해야 됨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주체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비 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정산 절차로는 과제 종료 후 지정 회계 기간이 해당 과제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검토 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여 주관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 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1차 정산 확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1차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해당 건 접수 후 정산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은 2차 정산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서 지정 회계기간, 회계법인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 회계기간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지정,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뜻합니다. 지정 회계기관의 역할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상시 모니터링, 사업비 관련 문의 대응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이 사업비 집행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할 경우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과제에 배정된 지정 회계기간의 확인 방법입니다. 주관기관은 협약 완료 이후 사업비 지급이 완료된 후에 지정 회계기간을 배정받게 됩니다. 각 과제별 지정 회계기간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제별 지정 회계기간 확인 방법은 아래의 문서를 참고하시고요. 네. 회계정산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유의사항으로 기정원에서 지정한 회계기간이 아닌 일반 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회계법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고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성과물의 임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D 과제 수행 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발 과제의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 기간에 꼭 임치하셔야 됩니다. 임치 기간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입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을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치기간에 반드시 임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또한 임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치 비용은 45만 원까지 계상이 가능하고 이 비용은 사업비의 간접비 부분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사례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연구노트 작성 및 사후관리 안내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잠시 5분간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